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챙겨야 할 지표들이 참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석유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상장사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또 이게 업종마다 또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상 이야기가 슬슬 또 들쭉날쭉 나오고 있죠.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들 모아서 투자 전략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우주로 떠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운명을 가를 16분의 비행은 문제없이 수행했는데 아쉽게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린 엔진을 납품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우주 산업의 기대를 품게 해준 이런 우주 관련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 특히 원자재 가격 이야기, 3분기 실적 이야기 다양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또 주식시장은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네. 하루하루 또 주가도 문제지만 요즘은 유 본부장님 제일 먼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제일 먼저 보는 또는 매일매일 보는, 하루에도 수시로 보는 지표가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시즌마다 좀 다르실 텐데. 네.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미 벌써 유가가 84달러를 돌파를 했고, WTI 기준으로서 이런 숫자를 우리가 본 지가 벌써 참 오래됐죠. 옛날에는 거의 2011년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고, 살짝 반짝했었을 때가 2018년에 예. 78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예. 몇 년 전에 마이너스 유가 또 선물로 했었고. 그렇지만 벌써 반등을 해서 2018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분석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가가 10달러 올라가면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식의, 결국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유가의 흐름 자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또 요즘 보면 석탄 가격, 예. 천연가스 가격, 여러 가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나중에 일어날 수가 있냐면 엄청난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주간에는 계속 증시가 상승을 하겠지만 거의 꼭지를 찍고 나서는 이제 거의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나요? 예.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좋으니까 예. 안 그래도 과잉 설비 투자일지도 모르는데 설비 투자를 왕창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학 제품, 철강 제품 만든 회사들이.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어려운 기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겪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설비 투자가 일어났던 게 2008년에서 2011년 이때였으니까. 원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아서 석유 수요도 많고 철강 수요도 많고 그럴 때가 그런데 네. 요즘도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예, 요즘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덜 걱정을 하는데, 예. 즉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네. 유가가 거의 15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2018년이요? 네. 죄송합니다. 2008년에. 2008년에.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2008년에. 그때 아주 경기가 뜨거웠던. 네. 그렇지만 그 뜨거운 것보다도 초과로 정말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의 매출 중에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거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계산해 보면 그때가 정말 높았어요. 거의 9% 정도. 예. 매출 중에 9% 정도를 설비 투자에다가 비용으로 쓰는 거죠. 지금 많이 내려갔을 때 거의 6%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고, 또 지금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생산 차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잉 설비 투자가 아니고 예. 생산 차질이고, 그 생산 차질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수요가 강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추려는 모습 때문에 네. 나타나는 지금 상승인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가동률 100%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투자를 왕창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유전 투자라든가 예.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제로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이제 과거의 에너지원인데 거기에 투자가 또 확 늘어버리면 이거는 또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네. 경기가 좋으면 요즘 실적 발표는 괜찮겠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든 그러니까요. 미국이든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3분기 그래서 실적. 예. 지금 미국 실적이 벌써 S&P 500 기업들 중에서 23%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들 걱정을 했던 게 이 8월부터 10월 달이 실적 공백 기간이 나오는 구간에서 예.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테이퍼링 우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3,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시장이 좋을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 벌써 2주 동안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는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7%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실적들 때문입니다. 지금 총 23%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82%가 네. 예상치보다 높은 EPS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예. 또 매출도 75%가 예상보다 높은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예상치보다 높은 폭이 지금 이익이 13.4%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죠. 예. 그래서 이제 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은 이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이 한 27.5% 정도 3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실적이 발표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32.7%니까 네. 계속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3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거는 이 3분기까지 좋은 거 아니냐, 뭐 2분기까지 좋은 게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4, 4분기 실적이 예.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내년도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예. 비용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좋은 실적을 토대로 상승 추세를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은 좋고 네.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은 이유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여행, 항공 뭐 이런 서비스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게 안 썼던 돈으로 이제 다른 거 사잖아요. 예를 들면 IT 기기를 산다든가 뭐 가구를 산다든가 심지어 집을 산다든가 하면서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컴퓨터를 사도 이제 한 대 샀으면 됐지 뭘 또 사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가 좋은 거고 다음부터는 안 좋을 거야라는 설명을 들으면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에 관련해서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게 두 가지 요소로서 들여다보거든요. 첫째는 비용의 증가. 예.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소비가 늘어나면 예.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가장 건강한 것은 소비가 살아나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건 뭐 과잉 설비 투자도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상당히 좋아 보일 텐데 지금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폭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게 작년 4, 4분기부터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PPI 상승률 빼기 네. CPI 상승률을 하면 마이너스 3.2%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PPI,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빨리 증가를 네, 한다라는 것 예.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이거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예. 경제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비용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은 가격을 쉽게는 못 올리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 숫자만 딱 보면.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영업 마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예, 그 밑단에 이제 순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예. 그런 원자재 가격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기업의 생산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음흠. 뭐 임금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또 비용들이 있죠. 이자율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자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근데 여태까지 부채를 기업들이 끈 회사들이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별로 영향을 덜 받을 거고, 예. 또 생산성을 굉장히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들이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업 마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예. 이익은 안 빠지는 거죠.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1사분기가 순이익 마진율이 12.8%가 나왔고요. 네. 그 전분기보다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작년 4분기보다 올해 예, 1분기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비용은 예. 더 올라갔는데도 예. 원자재 가격은. 게다가 또 2, 4분기 또 올라갔어요. 13.1%로. 그게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던 시기입니까? 네. 그렇겠죠. 그렇죠. 뭐 병목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분기가 다들 떨어질 거라고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 4분기가 예. 이번 분기 아니라 3, 4분기가. 근데 지금 3, 4분기 실적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네. 원래 13.1%가 12.1%로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적이 나오니까 12.3, 12.5 이런 식으로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상보다 덜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가격 전가가 되는 거죠. 제품 가격에 네, 그만큼 소비가 튼튼하다라는 거고. 음. 그 소비가 튼튼하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임금 상승률이 튼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나오고 있냐면 5%가 넘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8%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비정상적인 것고 보통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그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이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 평균을 계산해 보면 2%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5%가 나온다. 그러면 GDP 성장률을 매년 한 3% 이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대 이상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즉 크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에 대한 걱정은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다. 원가 부담이 좀 있을 뿐이지만 네. 그조차도 다 전가하고 있고 큰 걱정거리는 없다는 쪽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큰 걱정거리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예.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2008년 이 두 해가 예. 굉장히 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났고 예. 사실 그게 다 거품이었거든요. 2006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예. 인플레이션이 물가도 상승을 하고 경기도 좋아지고 소비도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남았던 2007년과 2008년 요때 이때는 갑자기 유가가 막 8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가고 그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투기적 거래 투기적 때문에 거래도 막 일어나면서 과잉 설비 투자가 왕창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기업 마진율이 2006년에 피크를 찍고 예. 2007년, 2008년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이 급락을 했고 그게 이제 금융 위기와 연결이 되고 네, 예. 그러면서 정말 세게 무너지는 장이 나왔죠. 그리고 참 오래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에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막 지금보다 네, 더 오르고 막 올라가고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앞으로 2년 동안에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면 예. 결국 2024년이 되면 또 한 번의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아주 천천히 네. 적절하게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기름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네. 경제도 성장하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죠 보통. 네.
여기저기 수출하는 거가 배도 부족해서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차질도 생기고 자동차도 그래서 덜 팔리고 하는데도 네. 그래도 경기가 좋은가 봐요.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생산 차질 부분에 있어서 예.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 이상 기후 있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무역 전쟁 이슈 여기에다가 또 폭우까지 있었고 또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옮겨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동률이 떨어졌었고 뭐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공급적인 차질이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도 뭐 이미 벌써 인플레이션 숫자들은 3, 4분기가 피크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4, 4분기에 있어서는 코스트 쪽은 올라가고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뭐 석탄 가격도 좀 조정을 받았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고점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전에는 목재 가격이라든지 예. 또 BDI 이제 운송하는 쪽도 예,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가 코스트 면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수요가 또 갑자기 확 더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때는 진짜 설비 투자를 왕창 늘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적절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런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근데 수요가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과잉 생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즉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원래 원가가 지금 많이 낮아져서 예. 옛날에 2015년 16년 이때는 시추를 갖다 1,600개에서 했는데 네. 그게 지금 400개까지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443개예요. 근데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고 예. 해서 시추를 또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1,600개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완전 폭락장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또 유가가 오늘 갑자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면 또 예측 가능하니까 또 기업들이 운용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추이라든지 생산 시설의 어떤 설비 투자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공급망 차질도 있기도 하고 이상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제품 가격에도 잘 반영되고 있으니 네.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고 오히려 거품을 좀 걱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거품을 걱정하는 건 유동원 본부장뿐만 아니라 저 연준도 걱정을 좀 거품도 걱정해야 되고 네. 또 일자리도 야 이거 다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일자리 생기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 경기 좋은 현상들은 연준이 보기엔 이거 금리 좀 빨리 올려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도 하게 만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경기 사이클만 놓고 보거나 네. 수요의 증가 부분만 놓고 보면은 금리는 빨리 올릴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살짝 고점 찍고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네. 뭐 또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공급 차질에 의한 이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게 나오니까 예. 공급 차질 현상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미 연준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테이퍼링부터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건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11월, 12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말까지는 테이퍼링을 끝낸다. 더 이상은 이제 양적 완화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건드릴 텐데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가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금리를. 예. 언제 올리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올리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품이 슬슬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표현과 네. 연준이 그럼 금리 올릴까요? 라는 질문 드렸을 때 일단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라서 연준이 금리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설명이 조금은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품이 만들어졌으면 네. 당연히 빨리 올려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상황보다 빨리 올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빨리 꺾일 거다. 네네네. 근데 미 연준이 들여다봤을 때 거품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되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금리를 올려버리면 예. 오히려 빠르게 둔화가 되니까 예.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거품 지표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설비 투자를 얼마나 늘리느냐에도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선행 지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 얼마나 해줬는지, 또 결국은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대출 증가율, 여신 증가율이 올라는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겨우 7.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두 자릿수로 확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상당히 불안해할 거예요. 미연준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금리를 바로 당장 올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 중기 국면이라서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이게 좀 더 계속 진행되면서 거품이 많이 빠르게 커지면 그때 가면 고민 좀 해보자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리호 이야기.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누리호 발사 봤죠? 네.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네. 혹시 연기될까 봐 걱정했어요. 나로 때 하루 예. 연기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실패도 여러 번 했는데 누리호는 좋았죠. 근데 이제 발사는 성공했는데 입문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 이게 원래 이제 발사라는 건 700km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위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건 실패해서 위성 모사체는 호주 앞바다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걸 궤도에 올려놓고 속도를 잘 맞추면 계속 도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잘 안 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로켓을 쏘는 이유가요. 그냥 우주에다가 쏴봤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딜리버리 하려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람이든 우주 위성이든. 어딘가에 그렇죠. 예. 그거는 못한 건데 어쨌든 이것 때문인지 이제 그 누리호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주가가 5만 원대 이상 올라갔었어요. 지난주 초 중반까지만 해도 얼마였다가요? 5만 원대 원래 한 4만 원대 초반이었다가 네네. 5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방송 들어보기 직전에 봤더니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갔더군요. 네. 네. 이제 뭐 실패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도 이벤트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는 누리호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네, 로켓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주먹을 만들었습니다. 로켓 주먹 아니고 로켓 엔진 만들었어요. 네. 로켓의 엔진은 그 네. 누리호의 경우에는 3단 로켓이거든요. 예. 1단에 엔진이 4개, 2단에 1개, 3단에 1개인데 전체 합해서 한 75톤급의 엔진인데 이건 아주 순수한 한국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300여 개쯤 되고요. 예. 부품도 한 37만 개쯤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한 2조 원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만 꼽으라면 엔진. 물론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나로 있잖아요. 네. 누리호의 선배. 그때는 러시아 기술 엔진을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심장이 러시아제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산이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엔진이라는 게 뒤에서 불 나오고 네, 맞아요. 그 네. 추진력으로 날아가게 하는 그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가끔 보이고. 그렇죠.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 뭐 1단, 2단, 3단에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죠? 한꺼번에 이제 엔진, 그러니까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순식간에 휘발시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추진제를 여러 개 써서 단계별로 발사시키는 건데 예. 예전에 이제 아폴로 시절에 그때 로켓들이 그런 방법을 썼고 지금도 이 방법이 정석으로 통하죠.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요, 그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에 문제가 있었어서 그래서 결국은 임무에는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그 누리호 1차 발사 퀵 리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한 521초 동안 3단 로켓이 활발하게 타야 되는데 3단 로켓이라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거. 아래에 있고 제일 크고 지상에서 출발할 때 가장 큰 힘을 줘야 하는 예, 엔진. 예. 이게 3단 엔진인데 이게 520초 동안 타야 하는데 이게 462초, 약 동안 1분 탔어요? 정도가 모자랐던 거예요. 중간에 뭐가 좀 연료가 공급이 덜 됐다던가 꺼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액체 연료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주 공간에는 그 산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액체 산소하고 액체 연료를 섞는데 여기서 액체 산소하고 연료를 아주 폭발적인 파워로 튕겨내야 돼요. 뿜어내야 되는데 예. 이 기능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액체 산소 쪽에 이 펌핑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예. 그 바람에 압력이 모자라서 3단 로켓의 추진력이 모자랐고 700km까지 갔는데 거의 약간 한 끈 모자라서 탈락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궤도 위에다가 살짝 잘 얹어줘서 툭 쳐줘야 되는 건가 봐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약간 그 등을 좀 떠물어줬어야 되는 네, 건데 그 쇼트트랙 할 때 릴레이 맞아요. 경주할 때 그걸 기다리던 해줬어야 되는 건데. 주자들. 네, 그게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가 그 뭘 좀 하기 위한 단계나 목적이었어요. 이게 그 우주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예. 나오는데요. 예. 그 앞으로 우주 시장의 규모가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거나 또 로켓을 발사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주 여행을 하는 시장의 규모가 예. 1조 달러 정도 수준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2040년 정도에는 이게 예. 모건 스탠리의 예상이에요. 2040년엔 1조 1,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그런데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뉴스페이스라는 시대를 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그 시장을 키우고 돈을 먹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될 텐데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예.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그 나사의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우리한테 그 미국 나사는 혁신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새로운 예. 기술 예. 개발하고 예. 뭐 이런 건데 사실 들춰보면 비용을 굉장히 낭비하는 관료 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의 어떤 그 맹점 같은 지점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그 아폴로 13호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1960, 70년대부터 미국 우주 개발을 주도해 온 사람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비용이 높아도 그냥 우리한테 돈 줘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줄게.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카르텔 비즈니스까지 있어서 낭비가 심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깨고 비용 구조의 어떤 우주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 머스크 개발 보면 그 로켓이 발사했다가 예. 나중에 착륙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단 로켓 비싸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예. 그걸 갖고 그냥 버리지 말고 음. 다시 착륙하게 만들어서 재사용하자는 것인데 이 덕분에 비용이 정말로 많이 줄었죠. 예전에 국민 세금으로 그냥 갔다가 우주 개발할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런 고민도 안 했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가 달에 가는 게 얼마나 위대해. 그러니까 세금은 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예. 뉴스페이스 시절에는 우주 시장에도 경쟁 그리고 가격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앞선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 시대.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할 틈이 없었으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른바 미드스페이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스페이스 더하기 뉴스페이스를 해서 일단 민관 합장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예. 이 기술을 빨리 민간한테 넘겨줘서 그래서 민간 쪽에서 민간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문제는 주는 쪽도 문제지만 받는 쪽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그룹 계열사인데 이쪽에 가장 에너지 그러니까 돈과 인력을 많이 투자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들 안?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SK 이런 데서 안 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그분들이야 기술은 사다가 그냥 시작하던데 보니까. 네, 삼성의 경우에는요 원래 지금
그 한화 계열사인 한화테크인 있잖아요. 예. 이게 방산 계열사 대표인데, 그러니까 요게 원래 삼성테크인이었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이재용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업 재편과 전략 예, 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방산이나 미사일 같은 우주 쪽 분야는 안 할란다. 넘겼죠. 네, 그래서 한화로 넘어갔고요. 한화는 요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한화의 약자가 이게 한국화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화약이라고 하는 거 보만 봐도 그렇고 한화는 여기가 뿌린 거죠. 아, 네. 뭔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서 뻥뻥 터뜨리는 거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화의 대표는 대한생명 같은 보험이나 예. 한화에너지 같은 에너지인데 음, 실제로 뿌리는 방산 우주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미국에서야 여기저기 뭐 우주선 구경할 만한 부자들도 많고 뭐 나가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네. 또 기술도 많이 있으니까 성공도 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우주선 엔진을 만든다고 해서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도 해주셨겠지만 이게 과연 시장과 가능성은 있는 거냐? 뭐 제가 네.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 냉정하게는 투자할 만한 그 효과가 있을까? 가성비가 낮죠. 예를 들면 뭐 예. 그 누리호만 해도 12년 동안 국민 세금이 2조 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몇 번 쏘겠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통해서요 유인 우주 비행을 하는데 비용이 한 1인당 1,000억 원 듭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X다 그러면 스페이스X 로켓 1회 발사 비용이 700억 원이에요. 사실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 지금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로켓을 쐈어라고 예. 생각하지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임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제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민쪽에 이전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네. 우주 로켓 발사나 위성 발사 시장에서 일정의 몫을 찾아오길 원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시장을 만들고 예. 그래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기업이 나가서 외화벌이를 한다. 그러니까 한화의 어깨가 무거운 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지금은 일단은 그럼 그 정부 돈으로 네. 준비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한화에서 엔진 만들면 그것도 또 돈 얼마나 들었어요 하고 또 부르는 대로 사주고 일단은 그렇죠. 그러고 네. 있다는 거군요. 일단 그 한국만 해도요. 예. 한국이 인공위성이 한 25개, 6개쯤 되는 나라예요. 음. 전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국가거든요. 네. 통신망이 발달했으니까 아마 더 발사할 수밖에 없고 그 유성 교체 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성의 발사 수요는 있는데 예. 일단 한국이 좀 비싸더라도 국산 발사체로 활용하다고 판단한다면 예. 내수 시장은 생기는 거죠. 예. 그 기반으로 기술이 축적되면 해외 시장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주 개발은 요즘 시대와 달리 대표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건설업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한 기업들도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중공업 기업들이 많고요. 엔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정부가 앞서가고 기업이 따라가고 결국은 나중에 기업이 외화를 벌어오는 예. 이런 시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인 건 맞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띄워서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맞나요? 지금 11번째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가. 네. 예. 근데 사실상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쏜 나라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도전도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도전 결과의 가성비 때문에 네. 함부로 도전을 못 하는데 한국이 이 스텝을 밟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한화라는 기업이 있는 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화약 기업이라 여기 이제 뿌리로 가는 부분이 또 있는 데다가 한화가 이미 그 항공 우주 계열사를 약간 수직 계열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 기업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예. 근데 주식회사 한화가 있는데 주 한화가 고체 연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고체 연료 개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체 연료 개발을 우주 발사체까지 하면 사실은 고체 액체라고 하는 2개 엔진을 다 갖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한화에서 그 올해 초였죠. 한 세트리가이라고 하는 그 위성 전문 기업을 한 1,0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 로켓을 보면 밑에는 엔진이 달려 있고 꼭대기엔 위성이 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성 발사체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미드 스페이스까지는 분명히 가능해 보이죠. 기업도 할 의지가 있고 정부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다고. 네.
매번 우리나라가 어떤 신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하고 뭐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진출할 때도 아유 그런 거 그냥 선진국이 만들어서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치. 네. 또 하고 석유도 우리나라 한 방울 안 나니까 해외 자원 개발 좀 해봅시다 하면 또 아예 그냥 사다 쓰지 그걸 뭘. 네. 그러니까 우주선도 이것도 이제 쏘아 올리는 기술 가진 나라들이 많다 하니 우리는 위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고 쏘아 올려 달라고 하면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시장이 우리가 가서 또 경쟁해서 따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안 된다가 과거의 음. 교훈이잖아요. 네. 그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예. 그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나 그 왜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 예. 이 모두가 다 사실 알고 보면 그 통신망이 필요해요. 인간은 그 안에 앉아 있기만 하지 운전은 못 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정말 도심 항공으로 그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한데 이게 위성 인터넷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거 가장 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이른바 스타링크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전 지구를 위성으로 감싸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위성이 필요한데 그건 정부만 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통신 기업도 다 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요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발사체 시장의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나라밖에 발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 10개 나라가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숟가락을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아, 우주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나 못 한다. 그렇죠. 네. 그러나 각 나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돈 많이 남기고 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우주 개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예. 가장 중요한 추진력은 연료가 아니고 납세자의 지지였더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이후에 우주 개발이 답보 상태가 되는데 예. 이게 달에 갔는데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저기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었는데 발자국 하나 나온 거 말고 나한테 돌아온 게 없잖아.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이러면서 답보 상태에 이르렀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달랐거든요. 예. 정부가 주도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예. 네. 지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누리올 지지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했구나. 예.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한화한테만 좋은 일 해준 건 아니야? 일부 기업한테? 예. 재벌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여론이 생기면 우주 개발에 대한 요즘 같은 지지가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추진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수정에 세금 넣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은 그런 여론이 있는데 나중에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여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결국 민간 기업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돈이 될 것 같으면 민간 기업들이 시작을 할 텐데 말이죠. 요즘 뭐 반도체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세금으로 키우는 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산업이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한국한테도 거의 마지막 남아 있는 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가 좀 초기에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 또 우리가 또 시작하면 또 잘하긴 하니까 네, 또 알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덕분에 한국산 우주 비행사를 타고 우주 여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MBC 라디오는 미니라는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생방송도 함께 나가고 있어서 요즘엔 라디오 대신 이 미니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KT 인터넷망 장애가 좀 발생해서 방송이 자주 끊겼던 모양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시거나 아니면 팟캐스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